안녕하세요. 알파균입니다. 온라인 경제 기사에 달린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유통 빅뱅 깨진 공식들 이란 내용이고요. 전설리 기자입니다. 유통업체들이 쿠팡만 쳐다보는 사이에 또 다른 이단화가 소리 없이 등장했네요. 지난해 초부터 유통시장을 흔들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쿠팡만 쳐다보다 당했다라는 말이 업계에서 나왔죠. 네이버는 검색 기업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국내 이커머스 기업 1위에 올랐습니다. 이커머스 사업을 본격화한 지 6년 만인데요. 지난해 거래액은 27조 원, 쿠팡 22조 원, 이베이 코리아 20조 원보다 많아요. 이윤숙 네이버 쇼핑 대표는 단 한 번도 유통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것이 성장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쿠팡의 생존에 물음표를 달았던 전통 유통업계의 반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신세계와 손잡았죠. 롯데는 중고나라를 인수했죠. 두 기업은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서도 맞붙습니다. 그야말로 빅뱅입니다. 최근 만난 한 기업인은 코로나19로 10년간 일어날 변화가 1년 만에 압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뭐라고 하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팽배하다며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전했죠. 과학사의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연구한 미국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과거에서 온다. 그러나 직선으로 오지 않는다. 그는 모든 길의 커브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했다. 한국 유통산업은 지금 급커브를 돌고 있습니다. 김현섭 기자입니다. 골드만삭스 은행주 강력 매수 추천했네요. 램스턴 애널리스트는 첫 번째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은행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쌓아놨던 충당금을 이익으로 환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는 은행들이 1분기에 56억 달러의 규모의 충당금을 이익으로 돌릴 것으로 예상했어요. 이는 주당 이익이 15% 높아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합니다. 배정철 기자입니다. 형지그룹 권영설 사장 영입했네요. 권 사장은 연세대 철학과와 미국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졸업했어요.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과 15권의 경영저서를 출간하는 등 경영 컨설팅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죠. 형지그룹은 패션 기업입니다. 이주영 기자입니다. 화상전화로 요건 넘어가고요. 오상원 기자네요. 5년 새 매출 8배, 이익 26배 폭증, 종근당 건강,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케팅을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요. 자, 매출을 보시면 2015년에 637억 원이었는데 2020년에 4,973억 원까지 올라왔고요. 영업이익도 이에 따라 677억까지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드시고 계시죠? 종근당 건강의 신마케팅과 가격 유통 정책은 대성공인데요. 락토피 매출은 출시 첫 해인 2016년 180억 원에서 지난해 2620억 원으로 4년 만에 13.5배 증가하며 국민 유산균 반열에 올랐습니다. 1초에 한 통씩 빨린다는 뜻으로 1초 유산균이란 별명도 얻었죠. 락토핏의 정치는 지난해 매출 1위 과자 브랜드 빼빼로 1260억 원과 일반 의약품 판매 1위인 게토톱 425원을 압도합니다. 김은정 기자입니다. 일본 대기업도 포기한 베트남 시장, 한국 중소기업이 뚫었네요. 2013년 설립된 알리엑스는 베트남 카드 결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2016년 하노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죠. 베트남은 1억 명의 인구와 젊은 노동 인력, 높은 경제 성장률 덕분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흥시장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다양한 기업이 베트남 결제 인프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인데요. 그 1호 테이프를 알리엑스가 끄는 것인데요. 한국형 밴 모델을 적용해 다른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죠. 네. 알리엑스는 2013년 설립, 직원 수는 한국 인력 50명, 베트남 인력 100명, 매출은 2020년 4억 원, 2021년 100억 원. 와, 바라보네요. 올 3월에 베트남
지정을 진출했네요. 고민기 기자입니다. 네이버 인도네시아 최대 마케팅 미디어사에 베팅했네요. 네이버가 동남아에 집중하는 이유는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 6개국가의 인구는 약 6억 명에 달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베인앤드컴퍼니에 따르면 1000억 달러 규모이던 올해 동남아 시장의 디지털 경제는 2025년까지 3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네이버가 매수한 기업들, 투자한 기업들이죠. 아이카트그룹 2019년 10월에 94억 원, RBW 5억 원, 북할리퍽 110억 원, 캐럿셀 696억 원, 엠텍 1678억 원. 이번엔 엠텍을 투자했죠. 이시은 기자입니다. 꿈의 기장도 엠말 구글 직원들 줄줄이 떠나는 이유. 구글의 자율주행 담당자들이 줄줄이 떠나고 있대요. 구글이 점점 혁신적인 기업에서 벌어지네요. 이번 시작은 앞선 AI 연구원의 줄퇴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윤리 AI팀의 한 연구원을 해고했다. 해당 직원은 구글 AI 모델이 가진 평양성 바이아스를 지적하는 논문을 쓰다 회사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 2월에는 이를 지지했던 또 다른 연구원 해고당하며 논란이 커졌다. 회사에 반기를 들며 쫓겨난다는 비판이 거세지던 가운데 벤지오는 최근까지도 이들을 변해온 것으로 전해지고요. 얼마 전에 급기야 최고 경영자 사퇴까지 있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전문기업 웨이모의 존 크래프츠 CEO가 지난 2일 물러나겠다고 밝혔죠. 예상보다 더딘 자율주행 관련 실적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게이머가 창업한 샌드버그 1조 유니콘 됐죠. 2013년 설립된 샌드버드는요, 온라인 채팅 플랫폼을 기업에 제공하는 스타트업이에요. 글로벌 이용자 수가 1억 명이 넘고요. 샌드버드는 기업용 채팅 서비스 업계에서 글로벌 1위로 꼽힙니다. 미국 3대 소셜 커머스인 레딧, 딜리버리 히어로 등 글로벌 기업이 고객사고요. 국내에선 KB금융, 신세계, 넥슨, NC소프트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한두 명의 인건비로 모바일 메신저 수준의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에요. 간단한 작업으로 설치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디자인과 기능은 고객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샌드버드를 유니콘 기업으로 키운 김동신 대표는 연쇄 창업가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죠. 서울대 컴퓨터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게임사 NC소프트에서 근무하다 2007년 게임업체 파프리카랩을 창업했어요. 2012년 일본 게임사인 그리의 파프리카랩을 매각했죠. 2013년 두 번째로 창업한 회사가 샌드버드입니다. 이 사업 아이템을 육아정보 커뮤니티 운영이었는데요.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사업 모델인 메시징 플랫폼으로 전환했어요. 김 대표는 대학 시절 e스포츠 게임단 삼성칸에서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기도 했네요. 정영호 기자입니다. 일본 도시바 영국 사모펀드에 팔리나? 넘어와야 할 산은 많지만요. CVC 사모펀드가 도시바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도시바 사장은요, CVC의 일본 법인 회장을 지냈었어요. 이 때문에 이번 거래를 앞두고 CVC와 교감을 나눴을 거란 관측이고요. 1981년 설립된 CVC는 세계 23개국에 거점을 두고 132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진출해 2019년 종합 속박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를 인수하기도 했었죠. 김리한 기자입니다. 앨런이 쏘아올린 글로벌 최저 법인 세율 EU IMF 찬성에 급문사를 타고 있네요. 바이든 정부의 법인 세율 인상 촉구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OECD는 바이든식의 증세 계획을 내놓을 만큼 멍청하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세계 각국의 공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지적했어요. 로이터 통신은 27개국 유럽 국가 사이에서도 헝가리 9%, 아일랜드 12.5%, 프랑스 32%등 법인세율 범위가 다양한 데다 조세 햇빛의 저항이 예상돼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네요. 김익환 기자입니다. 해운사 부활 백고동에
서비스 수시 75개월 만에 흑자입니다. 해운업계는 지난해부터 본격 회복 조짐을 보였죠. 한진해운에 이어 맏형 자리를 물려받은 HMM이 지난해 2분기 1367억 원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2015년 1분기, 21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선 거고요. 파죽지세로 흑자 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해 9,80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어요. 페노션 2,252억 원, 대한해운 1,459억 원, SM상선 1,405억 원 등 국내 해운사들이 지난해 줄줄이 1,400억 원에서 2,0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반준환 기자네요. KTB 네트워크 상장같이 더블업되나 KTB 증권도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KTB 네트워크 벤처캐피탈 회사죠. 배달의 민족에 투자했던 지분을 매각한 221억 원의 이익이 더해진다. 이 밖에 아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토스는 기업가치 3조 1천억 원을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이는 KTB 네트워크 투자 원금 대비 30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유전자 가위 기술로 유명한 톨젠이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 면역 항암체 개발업체인 카스젠은 홍콩 증시의 신선식품 유통업체 미스프레시는 미국 증시 상장을 각각 추진 중입니다. 이 밖에 아시아권 국가의 해외 포트폴리오가 탄탄하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고요. 모회사인 KTB 투자증권 지분율 100%는 이런 상황을 내심 즐기는 중입니다. 실적 지난해 순이익 760억 원에 대비 저평가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주가가 연일 강세를 띠는 중인데 KTB 네트워크 상장 가치가 계속 커지면 주가 상승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죠. 여기에 180만 주 상한 전환 우선주를 취득해 소각하기로 한 터라 오버행 부담도 덜었습니다. KTB 투자증권은 최근 6일간 22% 오르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박효주 기자입니다. 위메이드, 중국 룽아그룹, 홍콩법인과 PC미르의 전설2 서비스 계약했어요. 2001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래의 전설2는요. 전세계 중국 동시 접속자 수 80만 명, 기네스북 기록 5억 명 이상의 회원수를 보유하는 등 원조 한류 게임으로 위메이드의 대표 IP 지식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국 내 정기류 장르가 형성되고 삼국지 서유기에 버금가는 3대 경전으로 꼽힐 만큼 중국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의 전설이 삼국지에 버금갑니까? 김세건 기자입니다. 급성장 빅테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앞대어 흑자입니다. 네, 네이버 소식은 저번에 전해드렸는데 카카오페이 실적 볼게요. 매출은 2019년 1411억에서 작년에 2844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아직 적자입니다. 토스는 작년에 3898억 원을 달성했는데 아직 적자고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정말 대단하군요. 금융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의 막강한 커머스 생태계 안에서 사실상 네이버페이가 독점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간편결제 대비 높은 수수료 수치가 가능한 구조라고 하고요. 라이센스를 취득해 기존 금융권과 경쟁하는 카카오페이 토스와 달리 네이버는 플랫폼 파워에만 의존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지상 기자입니다. 신한금융 시티은행 동남아 리테일 인수 검토하고 있네요. 신한금융은요 줄곧 신남망 정책을 펴왔습니다. 2007년 캄보디아 진출을 시작으로 2009년 베트남, 2017년 인도네시아 등에 잇따라 법인을 세우고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인도에 지점을 개설하며 동남아에 공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호주 ANZ 은행 베트남 법인 리테일 부문을 사들인 것이 활용 점정이죠. 이에 따라 신한 베트남 은행의 총자산 인수 직전인 2016년 2조 9,262억 원에서 지난해 말 5조 2,577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불었습니다. 순이익은 486억 원에서 1,243억 원으로 2.5배를 넘어섰고요. 신한 베트남 은행 순이익은 신한은행의 10개 해외 자회사 중 가장 높아요. 2등인 SBJ 일본 754억 원과 비교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신흥금융은
M&A 검토는 일상적인 업무 중 하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고요. 신한은행이 매각을 공식화한 게 아닐 뿐더러 매각 희망 강역 등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는 것이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소입니다. 지주에서 M&A 타당성을 검증하더라도 인수 주체는 지주사가 아닌 신한은행일 수밖에 없어 진옥동 행장의 의중도 중요하죠. 윤세미 기자입니다. 일본 도시바 영국 사모펀드에 넘어가나 CBC가 토시바에 제안한 인수금액은 현재 주가의 30% 프리미엄을 얹은 수준이에요. 도시바 주가는 현재 시가총액 1조 7,437억 원 N 정도고요. 인수액은 2조 3천억 원의 N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고성용 기자입니다. 백신 관련된 소식인데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서비스 수지의 변화가 이어질 걸 내다봤어요. 오준법 현대경제연구원은 특히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갔던 동남아시아, 일본 등이 백신 접종 속도가 늦어 당분간 여행 수지가 나빠질 가능성이 적다며 운송 수지 역시 교용량 증가 등 올해 효제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그게 이제 여행을 못 가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네요. 월별 국제 수지 한번 볼게요.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 수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경상수지는 뭐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늘었어요. 80억 달러로 계속 유지하고요. 상품 수지도 60억 달러고요. 서비스 수지가 원래는 적자거든요. 1억 달러 흑자입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한국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충분 6억 5천만 명 동남아 선점하라. 동남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관 대표는 동남아 국가에서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을 주요 진출 국가로 꼽았어요.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국가이고 베트남은 삼성, LG와 같은 국내 대기업이 선투자해 사업 환경이 우호적이고요. 그는 베트남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한국과 유사하다며 정부가 외국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프라들도 한국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남아 진출 시 직진출보다는 해외 법인 설립과 세금 혜택, 투자 유치 기회 등을 고려해 싱가포르에 본부를 설립하고 진출하는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해외 스타트업이라도 필수 조건을 충족하면 멘토링, 파트너십, 인력 고용 등을 활발히 지원한다고 관 대표는 설명했어요. 그는 동남아 진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와 실행력이라며 의지는 있지만 역량이 부족한 한국 스타트업을 위해 KK펀드가 사업 모델 구축, 멘토링, 로컬 네트워크 등 폭넓은 도움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임혜선 기자입니다. 패션 리더 구봉걸 LF 회장 종합 라이프 스타일 기업 완성한다고 하네요. 자, 구 회장은요, 고 구인희 LG그룹 창업주의 손자이고 구자승 전 LG 상사 사장의 장남입니다. 패션 사업 부문으로 원장으로 분임한 후 남성복 일색이던 브랜드 개선 작업에 나섰고요. 2014년 사명을 LF로 변경한 구 회장은 본격적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한 인수합병에 집중했어요. 패션업 몸담기 전에 LG증권 투자금융 담당으로 일했던 경험이 사업 다각화의 밑거름이 됐죠. 2015년 온라인 유통 확대를 위해 하프클럽, 보리보리 등 패션 온라인몰 운영하던 트라이시클을 인수했고요. 패션 및 FNF, F&B 사업가의 유통 시너지 효과를 염두에 두고 동아TV도 편입했어요. 2017년 LF푸드를 통해 글로벌 식자재 유통회사인 모노링크와 유럽 식자재 유통회사 구르메 F&B 코리아를 인수하며 식품 사업을 강화했습니다. 이준영 기자입니다. 미국 스타트업 0.1%만 성장, M&A 없으면 좀비콘 될 뿐이라고 하네요. 유효상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교수는요,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성장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죠. 최근 쿠팡기 상장으로 기업 공개를 통한 엑시트에 벤처업계 이목이 쏠렸지만 실제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스타트업 천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도
초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중 기업 공고에 성공한 것은 0.1%에 불과하다는 설명이고요. 그러면서 유 교수는 기업 공개보다는 확률이 높은 M&A 중심의 엑시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초기 투자를 받은 미국 스타트업 4곳 중 한 곳이 엑시트에 성공하고 이 중 97%는 M&A를 통해 엑시트한다며 국내에서는 기업 공개가 전체 엑시트의 36.7%를 차지한다. M&A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업은 0.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엑시트 가능성을 높이는 건 스타트업 원동력의 확보와 직결되죠. 만년 적자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배경은 엑시트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유교서는 스타트업은 매출에 의존하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투자 유치로 현금을 창출한다면서 스타트업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핵심이고 엑시트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곧 투자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쿠팡은 누적 적자가 4조 6천억 원이 넘고 유니콘으로 부상한 마켓컬리도 적자를 명한 적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적자를 상쇄하는 수준의 투자를 받아 공격적으로 전략을 펼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은 투자를 받는 거네요. 투자를 받아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기업 공개를 해서 현금이 들어오고요. 김은별 기자입니다. 경기 회복 속도 백신이 가른다고 하네요. 백신 이제 접종률을 한번 볼게요. 백신이 이제 경기 회복을 가르니까요. 미국이 32.15%, 예, 백신 접종률인데요. 경제 성장률 6.5%고요. 영국이 46.52%, 5.1% 성장하고요. 프랑스가 13.64%, 5.8% 성장하고요. 이스라엘이 60%, 4.6% 성장하고요. 한국이 1.95%, 3.3% 성장합니다. 일본이 0.76%, 2.7% 성장하고요. 중국이 4%, 7.8% 성장합니다. 송성규 기자입니다. 시장은 합리적이라는 지난 주총이 주는 교훈이네요. 상법 개정 내용이 2020년도 사업년도 주총에 처음 적용되면서 경제계에서 경쟁사들이 추천한 감사위원이 선임된 데는 걱정이 컸어요. SK와 경영권 문제를 일으켰던 소버린 자산운용, 현대차가 공격 대상이 된 엘리엇과 사태가 같은 건데요. 실제 주총에서 이슈가 된 것은 금요석유, 한국엔컴퍼니, 한국테크놀로지 등 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친족 간의 경영권 분쟁이었어요. 물론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내년 이후 주총에서 이슈가 될 수는 있는데 금요석유화학이나 한국엔컴퍼니 주총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소액주주 판단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소액주주들이 적경이라고 판단하는 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걸 보면서 우리 주식시장의 주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합리적이죠. 오대석 기자입니다. 거짓말 같은 702% 성장. 카카오에서는요, 제이커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카카오 재팬의 성장 비결은 무엇일까? 질문에 돌아온 첫 마디는 컨텐츠에 천착했다라고 하는데 집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유례없는 급성장의 비결로 너무 평이하고 모범적인 답변인데요. 하지만 그는 컨텐츠 플랫폼을 작품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데 이를 실천하는 곳은 맞지 않다. 철저하게 작품 중심에 운영한 것이 의외로 차별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50여 개에 달하는 현지 디지털 만화 플랫폼 광고를 삽입하거나 무료로 작품을 배포하는 마케팅 경쟁을 벌였지만 피코마는 달랐어요. 유료 결제 문화가 강한 만화 대국 일본에서조차 웹툰은 무료인데 왜 돈을 받냐는 항의가 있었어요. 김 대표는 피코마 안에서 독자에게 집중하고 싶은 것은 광고가 아니라 작품이라며 웹툰도 유료라는 고집을 부렸던 것이 창작 생태계의 활성과 독자 유입의 선순환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네요. 차량 반도체 대란속 SK 하이닉스 보시와 공급 협상을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는요, 인포테인먼트, 아다스 자율주행,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고해상도 내비게이션, 사고 녹화 장치 등에 쓰이는데요.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1위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시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위한 협상에 나섰고요. 계약 체결이 성사되면요, 보시를 통해 유수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객상경 기자입니다. 공정위원회
롯데칠석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저번에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MJA는 사업 초기인 2009년 7월부터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에 롯데칠성은 MJA를 존속시키기 위해 부당 지원에 나섰고요. 우선 롯데칠성은 2012년 이후 연도별로 MJA의 원가율 목표를 정해놓고 이에 맞춰 MJA의 다른 거래처보다 높은 공급가격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쌍카페 와인을 넣겼죠. 판매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원가율은 2012년 77.7%에서 2019년 66%까지 낮아졌고요. MJ의 매출 총이익,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것은 11억 2,300만 원에서 2019년 50억 9,700만 원으로 약 3.5배 늘었습니다. 롯데칠성은 2009년에서 2013년, 2016에서 2017년 MJA의 판촉사원 용역비도 대신 부담했어요. 2012년 자체 내부 감사에서 이 같은 행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자회사 부당 지원을 중단하진 않았습니다. 이재철 기자입니다. 앨런의 노림수, 미국 증세 앞두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이날 앨런 장관 구장이 보도된 후 가장 먼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일본이에요.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최저 환세율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죠. 그는 국제 조세 해결을 향한 진전이라며 일본은 다른 국가들의 글로벌 법인세 인하 정책에 쓰러지지 않을 걸 촉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013년 전임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한 후 법인세율을 꾸준히 인하했던 대표적인 국가예요. 당시 38% 수준이었던 법인세율을요 30%까지 완화했네요.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안해요, 바이든. 경제 위기 끝났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과도한 돈풀기 경고했네요.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경기는 지난해 4월 바닥을 찍고 최소 9개월 동안 성장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 확대 정책에 미국 연방준비 제도가 제동을 걸지 않는 점도 지적했죠. 막대한 재정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정도인데도 연준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정부 방침에 지나치게 수용적, 슈퍼 어커버데이트라고 꼬집었어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완화 국면에 접어들어 경기가 회복됐는데도 바이든 정부의 확장 정책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 것으로 착각하는 유권자가 늘 수 있다고 했습니다. CNBC도 5일 분석 기사를 통해 미국 경제가 앞으로 2달간 팽창할 것으로 보여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 논리를 방어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대답했고요.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9% 이상으로 높여 잡았어요. 다음 주 발표되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지난해 기저효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백상경 기자입니다. 쿠팡,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 지적, 공정거래법, 국내 기업에만 족쇄라고 하네요. 쿠팡의 총자산은 2019년 말 기준 3조 600원이었지만 물류센터 용지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5조 원을 넘어 대기업 집단 지정 요건, 자산 5조 원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쿠팡의 모회사에 해당하는 쿠팡 LL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 LLC의 2020년 기준 총자산은 50억 6,733만 달러, 약 5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주말까지 쿠팡으로부터 소속회사 현황과 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고요. 쿠팡의 동일인은 농협, KT, SO일, KTN증과 같은 법인 그 자체인 쿠팡이 될 전망입니다. 신수영 기자입니다. 감독 아닌 선수로 뛸 것. 70세의 제조업을 재도전하네요. 락겔락 창업자 김 회장이고요. 사모펀드에 락겔락을 팔았고 돈이 많이 있는데 재력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굳이 또 제조업에 뛰어들 필요가 있나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김 회장은 항상 이런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게임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명상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등 사람은 무언가에 몰입할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런데 나는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일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답을 했네요.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는 제가 24시간 안에 아니면 다음에 곧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